안녕하세요. 간호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양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약물의 전반적인 형태라든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시에 자주 나오는 책에 기재되어 있는 약물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두 타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책 수업과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키워드를 보면 냉장보관, 아나필락시스, 마약관리 빼고는 나머지는 약에 대한 시험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양리는 약 2문제를 출시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병동이라 일반 임상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또 만나게 되는 약물 중에 중요한 약물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 약물 첫 번째 시간에 배울 약물은요. 마취에 관한 것, 그리고 진통에 관한 것,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진정제.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취제는 리도카인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진통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 또는 타이레놀, 일명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조금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같은 진통은 진통인데 이제 마약성이면 진통 효과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극심한 진통에는 마약성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에 대해서 최종 마지막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핀, 코데인, 데메롤,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는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데메롤, 몰핀, 데메롤 둘 다 많이 썼던 거고요. 코데인은 진해 효과가 더 많아서 실제 진통보다는 이 거담, 그러니까 가래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안 나오게 해주니까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위한 경구투여용으로 많이 봐왔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또 마약성 진통제. 앞 시간에 마약성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한 번씩 나왔었죠. 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제, 바륨이라고 하는 디아제팜. 또 응급약물에 많이 있고요. 응급실에서 아주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도카인은 흔히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도카인입니다. 마취제이고요. 실제 저희 지금 약물 기초양리는 지금 교과서는 전국간호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강의하는 거에는 지금 은하출판서까지 다 통틀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보실 수 있어요. 자, 리도카인입니다. 리도카인 마취제고요. 리도카인은 전신마취는 책에 기재되어 있는데 국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신마취는 책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리도카인 국소마취제입니다. 국소는 전신이 아니고 그 한쪽만, 그 부위만 마취한다 해서 국소마취제죠. 국소마취제. 감각신경을 억제합니다. 자극을. 그래서 그쪽에는 마취가 돼서 신경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심시성 부정맥 치료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도카인은 응급약물, 응급카트에 항상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마취제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다양한 용도로 많은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치과에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취 효과가 있고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쓰는 약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자, 부정맥은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불규칙한 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리도카인 항부정맥제입니다. 대표적인 국소마취제. 그래서 시험에
항부정맥제이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국소 마취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오지선다형 다양한 약물 중에 리도카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효능은 심방 세동, 심실, 빈맥, 심방 조기 수축, 수술이 아니고 수축이에요. 수축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심장에 어떤 리듬이 깨졌을 때, 박출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도카인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현훈, 이명, 진전, 경련, 오심, 구토 다양하게 이제 눈도 뒤에 흐릿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학생분들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리도카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이알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앰플로 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는 저렇게 좀 크죠, 리도카인이. 작은 것도 나오는데 앰플은 한 번 따서 쭉 쓰고요. 저기 보시면 바이알로 생긴 거는 상당히 리도카인 용량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혹시 정형외과 가서 뭔가를 꼬매거나 뭔가 시술을 했을 때 저희 마취할게요 그러면서 주사기로 들어갈 때 아파요 하는 약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살에다 그냥 놓기 때문에 피부에 놓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죠. 네, 그래서 일반 살에다가 그 시술할 주위에다가 이걸 투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됐던 리도카인입니다. 널리 쓰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정형외과, 뭐 성형외과 다 쓰죠. 그냥 일반 외과. 자,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도 쓰는 리도카인이 있죠. 그래서 리도카인입니다. 그래서 덴탈 리도카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피네프린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리도카인 치과용으로 쓰는 주사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렇게 잇몸에다가 주사를 놓았을 때, 그래서 치과에서 쓰는 리도카인입니다. 리도카인 앰플 자체가 저 주사기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리도카인 부정맥 치료제이면서도 국소 마취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도카인은 2025년도 상반기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약물입니다. 자, 국소 마취제이자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약물로 옳은 것은 답은 리도카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나머지 것들은 추후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도카인 국시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2024년도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심플하게 나오죠. 1번 프로세미드, 2번 헤파린, 3번 디곡신, 4번 리도카인, 5번 아미노필린. 답은 4번 리도카인. 1번 프로세미드는 라식스라고 하는 이뇨제입니다. 평소에 이뇨제를 봤었을까요?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내과 응급실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부종이라든가 빨리 체내에 있는 수분을 체액을 다 빼고 싶을 때 라식스를 IV 정맥 내에 투여를 하면 바로 소변으로 계속 배출이 되죠. 그래서 부종을 빼는데 가장 효과가 있어서 이제 안에 체액에 있는 거를 뺀다는 거는 결국은 심장이 부하라고 하거든요. 심장 부하. 그래서 심장이 너무 힘들 때 체액을 좀 빼주면 심장이 훨씬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프로세미도 순환기 쪽의 약물입니다. 그리고 헤파린은 항응고제죠. 피가 응고가 되지 않게 하는 성분. 그리고 디곡신은 심박 출량을 높이는 그러니까 심장약이죠. 심박 출량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아미노필린은 호흡기 내과 쪽에서 쓰는 대표적인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선식, 폐쇄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주로 쓰는 약이죠. 뒤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진통제가 있습니다. 자, 진통제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아스피린, 그나마 진통제는 우리가 많이 알아서요. 그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래서 엔세이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스피린. 자, 우리가 아스피린은 이제 기업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름이고요. 이제 그에 있는 약명은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 자, 그리고 밑에 그와 대조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 살짝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아스피린 효능은 해열, 열을 떨치죠. 그리고 진통, 통증도 좀 감소시켜요. 근데 중요한 건 아스피린은 소염, 염증을 좀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이라는 거죠. 염증을 방해한다. 그리고 또 하나, 혈전증 치료제로 유명합니다. 항혈액 응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일반 젊은 사람으로부터 아스피린을 미국에서 직접 사다가 먹었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타이레놀이든 아스피린은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전문 의약품이 아니죠.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스피린이 왜 유행을 했냐면 저희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심근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우리나라의 2순위잖아요. 생명과 위협된다 그러면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혈관 관련 질환인데 뇌경색하고 심근경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혈관이 피가 이렇게 색전이 생기지 않으면 피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묽게 만들면 훨씬 좋겠죠. 피를 맑게 한다 표현하죠. 그때 이제 아스피린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엄청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혈전증 치료제면서 한 번씩 먹어주면 피를 맑게 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즐겨 하죠. 그런데 자 거꾸로 얘기하면 항혈액응고제면 자 코피가 터졌어요.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은 코피가 잘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금기입니다. 금기, 혈우병.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혈우병 환자 또는 출혈성 궤양 환자, 위궤양 환자는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되죠. 왜냐면 아스피린은 출혈을 일부러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라 보시면 돼요. 색전을 막아준다면 거꾸로 피가 지혈이 잘 안 된다. 잘 안 멈춘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나요? 물어보는 것 중에 아스피린은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저기 이빨 발치하면 될까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니 같은 거 빼면요 쉽게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부작용 중에 하나 또는 금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위장 출혈이다. 출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보시면 두드러기, 위장 출혈, 위장 장애 속에 위장 출혈, 위궤양, 속쓰림 있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스피린 복용 환자가 나타나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출혈입니다. 출혈. 그래서 소염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보다 효과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아세트아미노펜이죠. 타이레놀. 너무 많이 쓰죠. 군대에서도 아주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죠. 타이레놀. 그리고 효과가 좋습니다. 자, 해열, 열을 떨치고요. 진통, 통증도 없애주죠. 근데 소염, 염증, 항염작용, 소염, 염증을 좀 낮춰주는 그런 작용과 그건 아스피린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해열과 진통에는 사용을 하지만 이런 좀 약하죠. 염증 치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은 널리 해열, 열을 떨치고 통증을 감소해 주는데 아주 많이 쓰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타이레놀은 간 독성이 있습니다. 간 독성.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술을 많이 먹고 도수가 높은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상태에서 타이레놀을 많이 먹었을 때 사망한 사례가 나타났어요. 급성 간염, 간 독성이 너무 강해져서요. 그래서 금기시하죠. 그래서 타이레놀 먹을 때 반드시 술을 먹어라 안 먹어라? 먹으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요. 자, 상용량 범위 내에서 비교적 부작용이 경미합니다. 상용량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용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용량과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서 상용, 시중에 파는 용량이 다르기도 합니다.
주로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고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타이레놀 관련돼서 봤어요. 자, 진통제 사다리를 한번 볼까요? 사다리 1, 2, 3. 이제 상위가 제일 높은 거죠. 밑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맨 1단계는 비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이부프로펜, 이시 아세타미노펜, 아스피린 요 3대. 그래서 타이레놀,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죠. 자, 이게 안 통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 코데인.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죠. 사실 저희가 만날 수는 없고요. 요즘 이제 뉴스에 잘못 나온 것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가 뭐 고등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나 통증 너무 심하다, 진통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일부러 산다고들 하죠. 이것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약한 마약성 진통제가 중간에 코데인, 트라마돌이 있고요. 실제 병원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상위에 포식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 있습니다. 몰핀, 또 펜타닐. 실제 펜타닐은 제가 패치로 퇴원하는 환자들한테 처방했던 거를 많이 봤었고요. 피부에다 이렇게 붙여서 피부에 이제 흡수하는. 실제 병원에서 있다가 집으로 가면 자기가 주사를 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피부에다 붙여서 그게 흡수되게끔 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딘 그걸 많이 처방하는 걸 봤었는데 요즘 뉴스에서 봐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랐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모르핀 많이 씁니다. 몰핀. 아스피린 이렇게 생겼죠. 아스피린.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제제.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렇게나 많아요. 다양하죠. 그래서 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아세트아미노펜이니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아스피린 계열, 이건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계열보다는 아무래도 아세트아미노펜을 무난하게 많이들 드십니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도 팔아요?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지요. 자, 국시 문제. 아스피린을 투여하기 전 문진이나 검사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스피린 부작용, 위장 출혈.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멍도 잘 들죠. 그리고 발치, 치과에서 사랑니 빼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문진할 때, 실제 물어볼 때 의사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위장 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코데인, 아스피린, 니피디핀, 겐타마이신, 알루미늄 하이드로사이드. 이게 국시에 나왔는데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뭘 물어보는 겁니까? 아스피린이 출혈 경향이 있다. 위장 출혈 부작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답은 2번 아스피린입니다. 자, 항응고제 투여 시 관찰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항응고제. 안티라는 단어를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항은 뭐예요? 반대죠. 반대. 항변하다, 항의하다. 그 항입니다. 반대. 그래서 안티라는 뜻이에요. 반대. 그럼 응고제는 뭐예요? 응고는 굳었다는 뜻이죠. 응고는 굳다. 근데 굳지 않게 펴는 거는 항응고제죠. 그럼 뭐예요? 피가 굳지 않게 이렇게 녹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돼요? 4번 출혈 여부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항응고제 투여하는 사람은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순환기내과에 있는 심장질환 관련된 혈관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항응고제를 드시죠. 많이 처방합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반드시 조심시키죠. 치과 가서 조심하라 하고 출혈이 잘 일어나니 넘어지면 그럴 때 다치면 이런 멍이 잘 들고 이런 부분들 상담을 충분히 합니다. 보호자에게도. 그리고 이제 심장도 있지만 뇌경색도 있죠. 뇌경색, 뇌색전.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분들도 항응고제를 반드시 처방을 하죠. 그래서 와파린이라고 하는 항응고제가 항상 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먹어야 피가 더 원활하게 녹아져 있죠. 또 굳으면 안 되니까요. 피떡이라고 그러죠. 색전을 방지하는 게 바로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작용이 뭐라고요? 너무 많이 녹이다 보니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또 곡시입니다. 다음 중 해열, 진통, 소염. 자, 두 가지 배웠죠, 저희가. 타이레놀, 그 다음에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이냐, 아스피린이냐. 이부프로펜이죠. 이부프로펜.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이부프로펜. 프로펜 시럽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프로펜 시럽 애들 거. 그래서 이부프로펜은 아스피린, 아세타미노펜은 타이레놀. 근데 타이레놀은 해열과 진통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부프로펜은 아스피린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해열, 진통, 소염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아스피린입니다. 요 1번 잘못된 거예요. 3번이에요. 자, 3번 이부프로펜입니다. 한번 실수를 하네요. 제 강의를 들어야지 이걸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반 가장 1단계 했던 진통제 봤었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효과가 안 되고 너무 극성, 그러니까 암에 의한 통증이라든가 뭐 사지 절단이 돼서 극심한, 너무 통증이 심하면 실신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때 급하게 놓는 응급약물이죠. 마약성 진통제 보시면 몰핀입니다. 모르핀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몰핀. 자, 몰핀은 뭐를 확인해라? 호흡수를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몰핀은 부작용이 호흡 억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호흡수를 확인하고 오래 사용하면 의존성, 내성이 생기므로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병원에 와가지고 계속 처방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위약을 조금 쓰기도 합니다. 네, 생리식염수로 모르핀인 척 이렇게 의사 오도하에 하는 거예요. 자, 몰핀 투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하자. 호흡수. 그래서 몰핀은 반드시 호흡을 보셔야 돼요. 호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호흡수가 낮으면 투여하면 안 됩니다. 자, 몰핀. 그리고 코데인이 있습니다. 코데인도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조금 약해요. 약한데 진해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기침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진해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담 이렇게 가래가 덜 나오니까 기침이 조금 잦아들죠. 그래서 천식, 기관지 천식 환자라든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은 이게 만성이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갖고 가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 분들이 드시는 게 코데인입니다. 자,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중에 또 데메롤이 있죠. 데메롤. 수술을 위한 마취전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몰핀의 대용 약제로 급성 통증에 대한 진통제. 그래서 몰핀하고 데메롤은 뭐 형제죠,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몰핀을 한번 볼게요. 몰핀 같은 경우는 추출하는데 쓰는 게 이제 양귀비에서 추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몰핀은 양귀비는 이거는 관상용으로도 양귀비가 많죠. 근데 실제 마약성 진통제를 추출할 수 있는 양귀비는 종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양귀비를 키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키우면 안 되죠. 네, 불법입니다. 이게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래서 몰핀 볼게요. 몰핀은 아편이라고 합니다. 아편.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편하고 똑같고요. 잠깐 쉬는 타임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몰핀을 함유하고 있어요. 10% 정도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 위를 이렇게 자르면 진액이 나오거든요. 이 진액이 쭉 나온 거를 뜯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게
찰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토처럼 이렇게 뭉쳐집니다. 이걸 가지고 아편을 만든 거예요. 자, 의존도하고 독성을 좀 볼게요. 마약의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위에 있는 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헤로인. 아래에 있는 게 코카인이죠. 코카인. 그 밑에 쭉 가면 담배도 위에 있네요. 알코올 밑에 있고 쭉 내려가면 대마초, 노란색 대마초, 엑스터시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케타민도 있고요. 쭉 나와 있죠. 바비추레이스 잠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만병통치약으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때 아편 좋았다고 하거든요. 좋으니까 또 먹었겠죠. 그래서 남북전쟁에서도 아편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려나갔죠. 전쟁에 왜 팔리냐면 통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다치든. 근데 그 병사들이 그 통증을 마약성 진통제를 먹여놨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더 막 잘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실제 아편, 만병 통치약으로 알고 16세기에 환으로 제조를 해서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났고 전쟁터에 가서 많이 썼습니다. 그때 이제 중독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도 많이 쓰게 됐겠죠. 그래서 엔돌핀이 막 솟아난다 하죠. 그래서 마약의 왕자라 해서 헤로인이 탄생을 했는데 이때 당시는 헤로인의 발명자는 이거를 기침도 안 난다. 기침 거점 끝. 헤로인이면 한 방에 오케이.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영웅적인 기분이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제약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몰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로인 가장 강한 아예 중독에서 못 벗어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헤로인이 히어로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편 정책을 한번 보시면 중국에 과거에 이제 중국에 차가 유명했잖아요. 차 드시는 차. 그래서 영국에다가 영국이 또 차를 좋아하니까 많이 수출을 했대요. 예. 근데 이걸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났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팔 게 많이 없잖아요. 자기가 수입하는 차는 많고. 그래서 영국이 은을 주고 중국에서 계속 차를 사다가 이제 힘든 거야. 아, 이거를 돈이 너무 적자가 나고 뭐 차는 먹어야 되겠고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이 이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요. 중국에다 팔았어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때 슬슬 이제 영국에 의해서 중국이 아편에 다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편에 물들어서 뭐 돈 많은 사람만 이거를 이제 사서 이제 먹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래서 담배 피듯이 이렇게 쭉 흡인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식민지를 통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영국은 또 아편을 주니까 또 많이 샀겠죠. 그래서 청나라 때 국민이 아편을 피우는 모습이에요. 저기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아편 중독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편을 이제 끊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안 준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싸움이 난 거죠. 줘라 말아라 그러면서. 그래서 1차, 2차 아편 전쟁이 실제 양귀비에서 추출된 아편에 의해서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군이 베이징 점령하고 이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실제 마약의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몰핀, 마약류 중에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대마초 있죠, 대마. 그리고 환각 흡입 물질이 있어요. 마약엔 천연이 있고 합성이 있습니다. 천연 중에 가면 코카인 춤 아시죠? 과거에 코카콜라에 코카가 들어있었다잖아요. 지금은 안 들어있지만, 그래서 코카. 그리고 이제 여기 천연 마약 중에 몰핀이 있고, 몰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헤로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 마약 중에는 이제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페치딩계가 있고요. 그리고 향정신성 물질은 이것도 중독성 있죠. 환각제, LSD, 각성제, 암페타민, 필로폰이죠, 필로폰. 그 안정제, 바비추레이트. 안정제 바비추레이트는 이렇게 수면제 같은 종류예요. 수면제를 바비추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마가 있고요. 대마는 대마초, 대마 수지 등도 있고 다 우리는 불법이에요. 다 금지돼 있어요. 환각 흡입 물질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몰핀은 R편에서 양귀비에서 추출한 R편이 모르핀이 된 거고 모르핀에서 더 위로 올라간 게
헤로인입니다. 독일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아편을 영어에서 모르핀으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르페우스, 꿈의 신이래요. 꿈의 신.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모르페우스에서 따왔고 양귀비의 풀의 즙을 모르피네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메롤 있죠. 모르피네 대용 약제예요. 그래서 급성 통증에 대한 진통제 그리고 수술을 위한 마취 전 진정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놓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니까. 근데 진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몰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너무 좋으나 호흡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조건 호흡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치딘 있죠. 페치딘은 최초의 합성 마약입니다. 그래서 모르핀과 중간 사이, 모르핀과 코데인의 중간, 염산 페치딘. 이것도 저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앰플을 따가지고. 근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가 병동에서 처방을 하면 마약류는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랬죠? 자, 절반을 썼어요. 그럼 그 절반은 무조건 약국에 반납하고 마약 대장에 작성하고 간호 채팅하고 그 다음에 잠금장치, 이중 잠금장치를 통해서 아무나 그걸 못 가져가게 한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코카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코카 나무 잎, 코카인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미리코카다 걸렸대요. 자, 이게 코카콜라입니다. 와인 코카. 그래서 와인에다가 이 코카 마약 이거를 넣었죠. 그래서 와인 코카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한해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그 성분이 마약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먹어도 습관성, 즉 중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외 마약이라는 단어로 코프 시럽. 아까 코카도 이 마약성 진통제가 진의 거담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침이 덜, 헤로인도 그렇고 기침. 그래서 기침을 억제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코프 시럽. 과거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그래서 진의 거담제로서도 효과가 낮지만 요거는 한해 마약입니다. 경미한 거죠. 펜타닐, 페치딘,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이게 이제 주료대시 퀴치라고요. 이제 태어난 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몰핀 데메르를 직접 앰플을 따서 주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피부에다 붙여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게끔 하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피부로 흡수되는. 이게 요즘 이슈가 됐잖아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가서 막 산다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10대들이 모르핀의 100배라고 그러죠. 마약성 진통, 모르핀의 100배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유통한다고 돼 있죠. 펜타닐. 그래서 허름한 병원에 가가지고 나 통증 있으니까 좀 산다 그러면 한 장당 얼마씩 판다잖아요. 그걸 다시 재유통을 한다잖아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닐도 마약성 진통제다. 자, 그리고 하나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프로포폴도 한번 시험에 언급됐던 약물이니까 한번 볼게요. 프로포폴은 우유주사라고도 표현하죠. 실제 피부과 피부과 말고 성형외과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래서 프로포폴 사망 의료계 종사자 보면 많이들 병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시경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성형외과에서 시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얼굴 시술 뭐 할 때도 프로포폴을 씁니다. 그래서 우유주사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포폴은 실제는 향정신성 의약품 쪽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얘가 최근에 마약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관리를 받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투약 현황, 그래서 일반인한테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이렇게 너무 병원에서 남용을 한 거죠. 돈벌이를 본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포폴에 의한 중독 그리고 사망, 과다용량 투여하면 또 너무 쭉 맞다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약성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면요. 원료 수입하고 제약회사 가져가고 판매 보고하고 도매업체 보고하고 병원 약국 환자까지 가는 게 다 보고가 돼요. 네, 그래서 다 폐기하는 것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이중 안전장치를 하니까 쉽게 빼돌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사용 후 남은 마약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버린다고 했나요? 간호사실 서랍에 보관한다. 약국에 반납한다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입회하에 폐기한다. 조무사가 보관한다. 조무사 2명이 확인한다. 아닙니다. 약국에 반납한다.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끊었을 때 그 약에 대한 갈망과 함께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단 증상이죠. 금단 증상. 자, 약장에 별도의 칸막이에 보관하거나 뭐라 했어요? 이중 잠금 장치를 필요로 하는 약품. 이중 잠금 장치 나왔어요. 그러면 마약성, 향정신성 의약품. 1번 극약이죠. 극약, 마약, 그리고 아편 제제, 아편도 마약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의 독약, 항생제 썰파제 아니죠. 마약, 썰파제 항생제 아니죠. 썰파 아니죠. 항생제, 좌약 아니죠. 그래서 극약, 마약, 아편. 자, 이게 국시에 나왔어요. 약물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은 냉동이에요, 냉장이에요. 냉장한다 그랬습니다. 냉장. 비형간염 백신 어디? 냉장. 향정신성 약물은 일반 약물과 함께 보관해요. 이중이에요. 이중 잠금장치. 4번 마약류는 이중 잠금이 되어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그래서 열쇠를 책임 간호사가 갖고 있고 인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5번 니트로글리세린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에요? 아니죠. 냉암소죠. 아, 냉암소가 아니고 일반 저기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그냥 알약이거든요. 자, 몰핀 투약 전 반드시 투약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호흡수입니다. 호흡수. 자,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입니다. 자, 히스타민 앞에 항이 붙었죠. 그럼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게 항히스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스타민이 뭔지를 알면 이게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히스타민 제로는 페니라민, 졸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졸음입니다. 면역 반응이다. 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체내에서 만들어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생체 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고 있고 주로 위장관, 폐, 피부에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만약에 뭐가 묻었어요. 갑자기 가렵죠. 왜 먼지가 많아도 가렵잖아요. 그때 나오는 물질이 뭐냐? 히스타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숨을 쉬었더니 너무 먼지가 폐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침이 자꾸 나오네. 그것도 뭐예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겁니다. 염증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염증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적당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염증이 과하게 돼서 염증이 되는 거지. 질환으로 번지는 것이지. 우리 몸은 항상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항히스타민제, 안티라고 했죠. 항히스타민을 억제한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리죠. 특성은 항알러지라고도 합니다. 알러지. 히스타민제를 투여해서 알러지 증상을 제거하죠. 부작용은 졸음입니다. 졸음. 그래서 현기증, 두통, 정신을 집중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주의하죠. 운전기사. 그래서 처방할 때 말해주죠. 감기약 같은 거 처방할 때 이런 비염 치료제 이런 것들 처방할 때 낮에는 이런 졸음 나는 걸 좀 빼주거나 저녁에 넣거나 하기도 하죠. 제제 중에는 클로르페니라민 가장 유명합니다. 페니라민, 드라마민, 민자로 끝나네요. 드라마민, 클로르페니라민, 피리벤자민, 염산디펜히드라민, 베나드릴. 그래서 보시면 알레르기, 비염, 자, 부작용은 현기증, 졸음이 있습니다. 졸음, 약화, 피로해. 그리고 드라마민, 구역, 구토, 현기증, 멀미약이죠. 멀미약. 진정작용들 하죠. 진정작용. 진정시키는 건 뭐예요? 좀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염증이 막 나오는 것 같다 살짝 가라앉히는 겁니다. 살짝. 근데 가라앉혔는데 그 염증의 주 원인이 되는 거는 해결은 못해요. 그래서 보조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재채기가 난다 그럼 재채기를 가라앉히는 제거하는 제제인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는. 근데 그 재채기를 유발한 거를 얘가 없애진 않아요. 그래서 알러지 증상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인균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면서 항생제를 쓰거나 뭐 저기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그 균도 같이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조금 보조제 역할입니다. 알러지 증상을 삭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을 좀 아셔야 돼요. 면역 반응. 저희가 선천적인 거 말고 후천적 면역 반응을 보면요. 이제 백신에 관련된 건데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항원이 들어오죠. 균이 막 들어와요. 균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안에 이제 대식세포, 이제 먹는 애가 있어요. 대식세포가 얌얌 먹으려고 갑니다. 가면 이 균이 뭔지 이게 녹색 부분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이때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려고 나타나는 게 히스타민이 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림프구가 얘를 알게 되고 이 T림프구가 복제하는 곳에 가서 소문을 내죠. 나 뭐를 봤는데 대시세포가 뭘 먹고 왔더라. 또 어떤 균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또 들어오면 어쩔 수 있으니까 너 가서 복사해놔. 그래서 나중에 그 균이 들어왔을 때는 항체가 이미 생겨 있어서 그 항원이라고 하는 그 균을 충분히 물리치는 거죠. 이게 바로 후천성 면역의 백신의 작용 원리입니다. 백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 대식세포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알죠. 그래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수용체가 이렇게 다 붙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항원이 나쁜 물질이잖아요. 이제 요 비만세포 얘네가 이제 주기로 비만세포는 이게 뚱뚱해서 그 비만과 관련돼 있는 세포가 아니고요. 그냥 뚱뚱하다 해서 비만세포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염증 작용을 백혈구는 뭐예요? 안에 염증을 제거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어서 거기에 딱 왁구라고 그래요. 왁구가 아니죠. 어쨌든 이 모양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다 일일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염증이 들어왔다, 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히스타민이. 그래서 알러지, 재채기, 얼굴 빨개지고 뭐 이런 면역 반응 증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때 히스타민에 의해서 몸의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특히 폐에도 많이 있고요. 피부에도 많이 있죠. 히스타민이. 그래서 피부에 조금만 뭐가 먼지가 묻거나 뭐 하면 이렇게 알러지 쫙 두드러기 나고 그렇잖아요. 가렵고. 그래서 이 물질에 의해서 다 소문이 나고 이 히스타민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니라민, 클로로페니라민. 이제 병원에서 그냥 항히스타민제 요 말 다 안 부르고요. 그냥 페니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라민 같은 경우가 알러지 있을 때 바로 앰플을 쓰면 이제 병원에서는 다 쓰고요.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일반 약국에 가면 이제 알러지 약 주라고 하면 알약으로 된 게 있죠. 그래서 지르텍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죠. 지르텍.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다 무슨 증상이에요? 알러지 증상이죠. 그래서 이 알러지 증상의 원인이 페니라민이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히스타민, 페니라민이 아니죠. 히스타민. 그래서 히스타민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약이 페니라민이다. 자, 급성 두드러기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맞았대요. 주사로. 자, 귀가 할 때, 집에 갈 때 알려줘야 될 주의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지러움증, 졸음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아닙니다. 어지럼증, 졸음. 자, 다음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백혈구, 면역 반응, 균이 들어와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너 그거 만나지 마 하려고 두드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3번. 만약에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복숭아가 먹었는데도 이 반응을 안 나타내면 안 되겠죠. 내 몸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게 들어오면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바로 면역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표현하죠. 자, 항히스타민제 복용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낮에만 복용 졸음이 올 수 있음. 답이 3번. 어지럽고 졸음. 고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항응고제. 자, 항이 또 붙었네요. 그럼 응고는 뭐예요? 굳게 만드는 색전, 피떡 안에 있는 혈관에 돌아다니는 피가 그 작은 혈관에서 막혔을 때 그거를 뚫어주는 게 항응고제죠. 그래서 항응고제에 약을 외우셔야 돼요. 헤파린, 쿠마린, 와파린. 네, 이 응고를 푸니까 어때요? 이제 아까 말한 항응고제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아스피린 있었죠.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자, 항응고제, 헤파린, 쿠마린, 와파린. 헤파린은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쿠마린, 와파린은 알약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주사제로 사용하다가 집에 가서 드시는 이제 경구, 입으로 먹는 타블렛, 정제는 쿠마린, 와파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출혈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볼게요. 약물 사용의 목적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죠. 그래서 혈전, 피떡 형성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색전을 방지하고 심근, 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 안에 있는 또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을 합니다. 목적은 심장질환, 뇌경색, 또 수술 후에 혈전을 예방하죠. 수술 후. 그래서 심장질환, 순환기내과하고 신경과, 뇌경색 환자들 다 이거 많이 먹죠. 자, 다음 환자는 금기죠. 왜냐면 항응고제니까 혈전 형성을 예방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묽어져 있죠. 그러다 보면 멍이 잘 들고 출혈이 잘 된다라고 보시고요. 금기는 출혈성 질환, 수술 예정자, 위장관 궤양 환자, 아스피린 병용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하죠. 그래서 출혈과 관계되어 있다. 항응고니까요. 자, 혈구가 있어요. 혈구. 우리가 항응고 기전을 보기 위해서 혈소판도 한번 봐야죠. 응고 기전을 알아야 되니까. 혈구 안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요. 백혈구는 아까 얘기했던 염증 반응, 우리의 몸에 염증을 없애주는 면역 반응을 책임지고 있고요. 혈소판은 지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적혈구 산소 운반하고 백혈구 면역 기능을 담당하죠. 이렇게 그래서 돌아다녀요 얘가. 그래서 균이 오면서 얘가 싹 잡아먹죠. 혈소판입니다. 모양이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가장 작은 크기로 파편과 같이 불규칙합니다. 동글동글하지 않아요. 보시면 자, 저쪽에 안쪽에 지금 피가 터졌죠. 혈관이 찢어졌죠.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났어요. 그때 적혈구가 나가요, 안 나가요? 적혈구가 나가죠. 적혈구가 나가면서 이제 피가 줄줄 셀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혈소판이 저기를 막아요. 출혈 방지. 거기다가 상처, 뭐죠? 우리 딱지를 만드는 과정을 혈소판이 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났을 때 응고기전이 나와요. 그때 히스타민도 막 분비를 시켜서 이미 아는 거죠. 내가 팔에 칼에 그을려서 상처가 났고 적혈구, 피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네. 이제 이때 작용하는 기전이 있죠. 응고인자가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고인자가 나와서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여기 섬유소, 그물이죠. 이 그물이 다 쌓여서 안에 적혈구가 그 그물에 걸려서 더 이상 피가 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 과정 중에 하나가 자, 간이 일을 진짜 많이 한다 했죠.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지혈이 안 돼요. 자, 우선 혈소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에 의해서 트롬보키나아제 칼슘하고 만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되게끔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제 이 트롬빈에 의해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섬유 세포가 피브린 마지막에 섬유까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물을 쳐야 돼요. 그 공간에다가 이 그물을 치는 과정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간에서 뭐가 맞나요? 비타민 K가 간에서 프로트롬빈 합성을 촉진시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 K가 없거나 간이 문제가 되면
혈소판이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못 쳐요.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비타민 K 얘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반드시 지혈이 안 된다. 그래서 간과 비타민 K가 이 역할을 쭉 해줍니다. 이 중에 하나만 사슬이 끊어져도 지혈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해서 응고 장애가 생기면요, 응급실 가시면 바로 비타민 K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응급약물 중에 비타민 K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K를 맞으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 K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약 중에 헤파린, 와파린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작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혈소판을 직접 가서 작용시켜주는 게 헤파린. 혈소판 응집 억제제죠. 그래서 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색전증, 혈전 예방, 협심증 요런 데 써요. 실제로. 주사로만 쓰는 거죠. 헤파린은 물이에요. 아예. 자, 근데 와파린은 이제 집에 가져가는 약이잖아. 와파린. 제법 많이 먹는 약입니다. 근데 와파린은 혈소판 응집 억제제가 아니고 어디에 작용을 하는 거죠? 비타민 K 기량제. 예, 비타민 K를 가지고 얘가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K 작용 억제. 그럼 비타민 K를 활동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간에서. 보세요. 간에서 비타민 K를 활동 못하게 하면 혈액 응고가 돼야 안 돼요. 피부린이. 섬유가 나오진 않죠. 섬유로 이런 그물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실제 우리 약으로 먹는 여기서 끊어버리죠. 응고인자, 프로트롬빈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와파린 집에서 먹는 약은 비타민 K 기량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를 작용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혈소판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고, 헤파린은 혈소판을 응집을 억제해서 혈소판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와파린은 비타민 K를 막아서 결국은 혈소판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판막, 심장에 인공판막 삽입 환자의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치료에 사용하니까 퇴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아파린이고, 헤파린은 주사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동에 쓰는 헤파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5cc로 돼서 거기 주사제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집에 갔을 때, 퇴원했을 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와파린, 쿠마딘 뭐 같은 단어예요. 다양하죠. 용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파린 용량별로 색깔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지루하니까 하나 넘어가 보면 이게 헤파린 캡이란 게 있어요. 혹시 병원에 가서 보셨을까요? IV 라인, 그러니까 정맥 라인이 없는 거예요. 수액을 맞을 사람은 아닌데 하루에 3번씩 항생제만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하루에 3번 찔러야 되잖아요. 정맥을 찾아서. 힘드니까 이 헤파린 캡이라고 하는 이 안에 헤파린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IV 헤파린이.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다가 IV 카테터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헤파린 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안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언제든지 피 검사를 할 수 있고 안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주사 맞을 때 되면 여기다 굳이 주사를 안 찔러도 이미 찔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쉽게 편하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헤파린과 와파린의 차이는 조금 있죠. 그래서 헤파린은 빠른 작용의 주사제고, 와파린은 경구투약,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비타민 K를 방해해서 결국 응고를 못하게 한다. 둘 다 출혈 부작용이 있으니 모니터링이 필수다. 그래서 헤파린, 와파린, 혈액, 항응고제, 피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더 색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자, 항응고제 투여 시 관찰해야 될 상황으로 옳은 것은 체중, 담요, 조기 치매, 출혈 여부. 답은 4번. 맞죠?